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포토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안다의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간단한 이론 정도 하고, 세팅 뭐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또 다르잖아요. 약간 세팅 좀 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배우셨던 포토샵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뭐 아니면 제가 수업하는 건 다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 좀 해보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뭐게요? 네, 이도영입니다. 기억에 오래 남으시겠죠? 네. 이렇게 했더니 누가 앞에 숫자를 2로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인터넷 하니까 2로 바꾸래요. 아, 자, 일단 간단한 이론부터 합니다. 자, 그래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접해보셨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 자, 많은 분들이 그래픽 디자인은 기억을 하더라도 그래픽 이렇게 하면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픽은 예술적인 형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 과정이 아트웍이잖아요. 아트웍이라고 하던데 아트웍 아닌가요? 뭘로 알아들으셨어요? 포토샵? 저는 그래도 그럼 포토샵 심화 과정이니까 실무 관련된 건 좀 고급진 거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아트웍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트웍으로 싹 바꿨는데 원하시면 제가 마음대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잠깐만요. 이건 잠깐. 자, 그래서 그래픽은 일단은 예술적인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정반대 성향입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예술적인 것 중에 이제 그냥 디자인 된 것만 얘기한 거고, 자, 디자인은 내용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는 설계고 그 다음에 제안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디자이너로 들어갑니다. 웹 디자이너가 아니라 기획자를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물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PM이라는 명칭도 따로 있긴 하지만 그만큼 디자인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 건축 설계사도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캐드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 이쁘게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요. 실무적인 거. 이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디자인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미술 전공이거나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디자인이에요. 왜냐면 미술이나 이런 예술적인 거, 이런 감각들은 아무래도 개인 위주가 좀 더 높겠죠. 근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러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범주를 이제 정리하고 이해하는 관계, 이런 거에 좀 견해 차이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림이나 표현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반대로 이제 대중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아트 부분들은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조금 더의 그런 거에 좀 아무래도 대중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 그래픽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참고하시라고 얘기한 거고.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인 이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색상, 해상도, 파일 설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용이죠? 왜 조용하지? 자, 할게요. 자, PT 파일을 좀 깨져가지고 그런데 자, 컬러. 화면으로 표현되는 색상들 또는 인쇄로 표현되는 색상들 이런 것들은 모두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도와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색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모니터도 보시면 가격이 비싼 거, 네, 색감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컬러는 두 가지 CMYK, RGB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는 뭐 빛의 3요소, 예, 빛의 색상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색의 3요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뭐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하는 결과물이 가운데 있는 저 원본입니다.
자,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넘겼는데 클라이언트가 받아본 결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컬러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열심히 이쁘게 만들었는데 클라이언트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화면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RGB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작업물을 CMYK로 했어요. 웹 디자인인데 CMYK로 작업했다. 결과물은 왼쪽처럼 나옵니다. 쨍하게, 눈 아프게. 근데 만약에 비밀이라 좀 화면에 들어오는 건데 저거를 클라이언트가 승인해버렸어요. 마음에 들어 했어요. 더 큰일 나죠. 컬러 표현이 안 되죠. 네. 나는 분명히 이 색깔로 원해서 만들었는데 왼쪽에는 이런 컬러가 마음에 든다. 개발하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표현하지?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이 화면에 클라이언트가 보는 게 화면을 보니까 RGB로 작업해야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쇄물이었어요. 그러면 RGB를 인쇄로 처리하면 오른쪽에처럼 어두침침하게 나옵니다. 약간 과하게 해놓긴 했지만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얘기하겠죠. 왜 이렇게 어둡게 나왔어요? 칙칙하게? 종이 탓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봤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쓰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다. 네. 만약에 이제 인쇄물을 할 건데 클라이언트가 원한다. 그러면 인쇄물을 하게끔 CMYK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CMYK는 인쇄물이거든요. 작업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때는 RGB로 변환시켜서 보여주시면 돼요. 약간의 색감 조정한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영상이나 웹에 띄우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RGB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클라이언트가 프린트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프린트들은 전부 다 사실은 RGB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큰 고민하실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용도만 맞추시면 되는 거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놓쳐가지고 결과물도 이상하게 떠가지고 포트폴리오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니면 뭐 실제 실무하는 작업물이 틀어졌어요. 어떡해요. 이미 결과물이 나온 걸 제가 무슨 수로 바꾸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C, M, Y, K 시안, 마젠타, 옐로우 세 가지 색깔을 합하면 검은색이 된다. 아니죠, 사실은. 네. 남성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색깔 다 섞어보면 무슨 색깔 나오는지. 네, 흔히 개구리 색깔 나오죠. 알 수 없는 색깔이 나옵니다. 녹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고동색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예 블랙을 따로 하나를 더 만들었게 되어져 있습니다. CMYK. 그래서 저렇게 네 가지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CMYK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블랙을 B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RGB에 들어가는 블루를 B라고 씁니다. 그래서 K는 블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흰색을 섞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 흰색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댁에 있으신 형광등, 삼파장등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세 가지 빛의 파장을 섞으면 흰색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고요. 다른 거 없이 다른 색깔들은 다 섞으면 CMYK든 RGB든 여러 원하시는 색감이 가깝게 만드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CMYK는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RGB는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진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여러분이 댁에 들어가셨을 때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면 어둡죠. 그럼 뭐 하세요? 불 켜시죠. 전기를 과밀히 켜서 불을 켜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빛은 RGB 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반응을 해야 밝아지잖아요. 섞으면 흰색이 되는 게 맞죠. 반응 안 하면 검은색이 돼요. 종이 열심히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점점 까맣게 되죠. 손으로 문지르든 종이 자체를 문지르든 타니까. 탄다는 얘기는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구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매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색깔에 대해서. 서로 오히려 관계,
무슨 색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차라리.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포토샵 일러스트에 보시는 컬러 피커, 색상 표현 형태입니다. 그대로 외우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HSB, RGB, CMYK, 샵. 네 가지를 구분해서 쓰시는 거죠. RGB와 그 밑에 있는 샵 표현 형태는 주로 같은 뜻입니다. 사실상. 아래 있는 표현이 코드 표현이고, 코딩 쪽으로 표현한 형태고, 위에 있는 아이가 이것을 이진수의 8승으로, 8제곱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가 RGB 컬러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HSB는 색상을 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세리 20색상을 기준으로. 그래서 360도 돌리는 아이를 H. 그래서 0도는 빨간색, 360도는 빨간색. RYGBP라고 그래서 약 60도는 노란색. 그렇죠? 뭐 120도는 녹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말한 게 혹시 처음 듣는다라고 싶으시면 색상화는 동그랗게 딱 만들어가지고 R, Y, G, B, P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상 레드, 여기가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요거 5개는 외우시면 좋아요. 이렇게 5색의 위치를 외우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색상 조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0도 빨간색. 한 바퀴 돌리면 360도 똑같은 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로 돌게 되겠죠. 그 다음에 S는 채도입니다. 채도는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이 상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검은색이라기보다는 한 요쯤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긴 하실 거예요. 채도가 높으면 색상이 선명해지는 거고, 채도가 낮으면 색이 탁해지는 거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2%. 맞죠? 그 다음에 B는 명도. 명도라고 그래서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컬러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몇 퍼센트냐? 100%면 흰색이고 0%면 검은색이 되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쓰는 표현이고요. CMYK는 0, 0, 0, 0이면 흰색이 되는 거고 100, 100, 100, 100이면 검은색이 되죠. 흔히 K100을 사용하는 것은 잘 안 쓰죠. K100. K100 쓰면 검은색이 되지 않나요? 검은색이 됩니다만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다른 색깔하고 조합했을 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딱 한 군데만 쓰죠. 바코드. 또는 QR코드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색상이 혼합이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쪽에서는 그냥 단색으로만 표현하는 거고 나머지는 색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CMYK를 적절하게 섞어서 블랙을 사용하게끔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일러스트나 이런 거 써보실 때 많이 연습을 해보셨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상도 바로 보겠습니다.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픽셀 밀도라고 하는 의미로 불리기도 하는 아이죠. 자, 단위는 DPI 또는 PPI로 씁니다. 둘은 같은 뜻이죠. 그래서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라는 영역 구역 안에 몇 개의 점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해상도가 들어가야 되고 웹이나 영상 쪽에서는 좀 낮은 해상도로 써서 속도나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빠르게 표현되게 만들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4K, 8K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해상도의 모니터를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지기는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웹이라고 하는 아이는 인터넷 속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고해상도로 만들어지게 되시면 웹툰 하나가 1기가, 2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하나 새로 고친 두세 번 하면은 흔히 뭐 데이터 10기가짜리 쓰시는 분들은 끝난 거죠. 하루 만에. 또는
속도가 느릴 테니까 한 번 볼 때 1분씩 기다려야 돼요. 웹툰 하나 볼 때. 짜증나겠죠. 그런 문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 완벽하게 지원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상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미지는 400에 400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로 400개, 세로 40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다. 이 아이를 10분의 1로 줄이면 4분의 1로 줄이면 20분의 1로 줄이면 즉 이렇게 점점 낮아질 때마다 똑같은 면적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커지겠죠. 이 커지는 이 면적 하나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웹에서는 이러한 픽셀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픽셀이라는 단위는 밀리미터로 환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써있는 1인치의 10픽셀 뭐 이런 단위들이 있으니까 인치수는 물리 구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4K 모니터라고 해서 여러분 방 하나의 면적에 꽉 채우진 않잖아요. 8K 모니터라고 해서 뭐 대강당에 꽉 채우진 않잖아요. 그죠? 좀 비싼 모니터 뭐 해봐야 6K, 8K 이런 것들 해봐야 24인치, 27인치 선에서 끝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신 모니터는 2K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해상도는 절반도 안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점 하나의 크기가 몇 미리냐 환산해 버리신다면은 전혀 구현이 안 되게끔 되니까 밀리미터와 픽셀은 환산이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모니터에 대한 해상도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같은 뜻이긴 한데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DPI라는 단위와 여기서 모니터에 해당하는 해상도는 다르게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산하는 환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밀리미터와 픽셀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임의로 환산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버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에서 사용할 때는 72 dpi, 그 다음에 인쇄물 사용할 때는 300 dpi로 쓴다. 그럼 가운데 있는 150 dpi는 주로 전자책 같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주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개념들 자,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으면 하세요. 자, 그래서 인쇄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센티미터로 쓰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표준은 밀리미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센티미터를 쓰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패션. 패션의 표준은 센티미터고요. 건축 또는 제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쇄물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화면, 흔히 말하는 모니터로 표현되는 것들,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픽셀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웹, 뭐 비디오 이런 것들 포함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점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임의로 환산하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런 거죠. 요즘에 스마트폰이 해상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27인치 모니터 평균적으로 뭐 1920에 10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로가 2048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물리픽셀, 논리픽셀로 나눠가지고 강제로 떨어뜨려서 쓰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건 2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기본 해상도는 오히려 스마트폰이 훨씬 더 높다, 고화질이다. 그러니 밀리미터 환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픽셀이라는 개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PI 모르시는 분 없진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 여기 아이는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맞죠? 자, 형식입니다. 자, JPG, PNG, GIF, PSD, PSB, AI, EPS, PDF, SVG 등등등 굉장히 많은 확장자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전부 다 이미지와 관련된 확장자들이죠. 혹시 처음 보시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
큰 문제 없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JPG는 손실 압축 방식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파일 여러 번 저장하면은 언젠간 깨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처음 저장한 걸 왜 이미지가 다르지? JPG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농담 삼아 인터넷 돌아다니는데 내가 올린 게시물이 1년 뒤에 봤더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사진을 보게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념인 거고요. 단점이라면은 배경을 투명할 수 없게, 투명하게 만들 수 없다는가, 그 다음에 이미지가 점점점 손실된다는 두 가지의 가장 큰 단점이고, 장점은 이미지 용량이 현저하게 확 줄일 수 있다. 이거야 되겠죠. PNG는 무손실 압축 방식입니다.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JPG에 비해서 PNG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점이라면 인쇄용은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RGB만 됩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자면 주변에 인쇄소나 이런 데 물어봤는데 파일 뭘로 드릴까요? 했더니 PNG로 주세요. 그러시면 걸르십시오. 네. RGB로 출력하겠다는 얘기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어두침침하게 나오겠죠. 그런 얘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JPG가 가진 장점에 비해 PNG가 가지는 단점은 펜툴로 여러분이 패스워크를 했을 때 패스를 저장할 수 없는 것과 가이드라인 같이 저장할 수 없습니다. JPG는 둘 다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도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GIF는 PNG처럼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면 컬러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됩니다. 256색이 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보긴 하지만 오히려 장점이 있죠. 이 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흔히 말하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순하게 이미지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GIF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웹에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GIF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저장한다. 이 이야기는 인쇄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도 당연히 웹용입니다. 자, PSD라고 하는 아이는 표준은 아닙니다. 표준은 아니고 오로지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죠. 원체 범용성이기도 하고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PSD를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가장 큰 단점은 최대 2기가를 넘기지 못합니다. 파일을. 그럼 요즘 나오는 유명한 파일들은 쓸 수 없다는 단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을 보정하고 수정한 다음에 저장할 때는 PSB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어 있죠. 새로 나온 파일로서 PSB는 2기가 이상의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차이점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JPG라는 이미지는 손실 압축 방식인데, 그리고 PNG는 인쇄를 할 수 없는데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파일 하나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TIFF예요. TIF라고 하는 아이는 인쇄로 사용할 수 있고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포토샵처럼 레이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론 그레이, 회색 스킬로 저장하면 외부적으로 파일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로 색깔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고요. 3D 쪽에서는 TIF보다는 파가라는 파일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투명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때 알파 채널을 훨씬 더 컨트롤하기 좋기 때문인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포토샵에서 다루는 파일이고요. 때론 EPS라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 EPS는 주로 일러스트에서 많이 다루죠. 편집용, 인쇄용 확장자 파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반대로 얘기하자면 AI는 표준이 아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약자로서 일러스트레이터 전용 확장자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던 파일 중에서는 PDF가 있습니다. PDF는 범용이죠. 인쇄물을 갖다 붙이면 인쇄가 되고요. 웹쪽에 갖다 붙이면 웹은 띄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장해서 처리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음악 파일, 영상 파일 집어넣을 수 있고요. 3D 파일 집어넣으면 원하는 대로 회전시켜서 돌릴 수 있고 링크를 집어넣으면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하기 가능하고 서명란 만들어서 사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회신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을 통하지 않더라도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보안 처리,
비밀번호를 걸어서 프린트를 못하게 하거나 화면을 못 열어보게 한다거나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SVG는 AI나 EPS처럼 벡터 저장 방식인데 이건 웹용이에요. 웹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놓은 거고요. 뭐 요약해서 써놓긴 했습니다만 다 말로 했으니까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로 사용하실 거는 지금은 PSD가 가장 많겠죠. 아무래도. 자, 요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네, 투명하다는 뜻이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SNS에 누가 올렸는데 체크판이네요 라고 했더니 중간에 누가 투명이네요. 왜 투명이죠? 부터 시작해서 쭉 댓글 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투명이라는 뜻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흰색을 만들 수가 없는 이유가 흰색을 만들면 그건 투명인지 모르니까. 그죠? 회색을 만들면 그 자체가 색이니까. 일부러 저렇게 했다는 거. 자,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포토샵 PSD가 생각보다 은근 유명한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확장자 이름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켜서 JPG, PNG, PSD 이런 확장자명을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탐색기 그냥 윈도우 E 누르시면 탐색기 뜨잖아요. 이 탐색기에서 보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너무 기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도비라는 프로그램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일러스트, 포토샵, 그리고 인디자인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죠. 영상 쪽에는 프리미어, 에펙이 있을 거고요. 자,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는 비트맵이냐, 벡터냐라고 언급을 합니다. 비트맵 방식은 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찍어서 그리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벡터는 선으로 만드는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뭐가 있느냐? 비트맵 프로그램의 가장 큰 대명사 뭐가 있나요? 그림판이 있죠. 그림판. 윈도우에 있는 그림판 많이 해보셨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또 벡터인데 또 다른 비슷한 벡터가 뭐가 있냐? 오토캐드가 있습니다. 저 옆에 판이 오토캐드 하고 있네요 지금. 자 이런 아이들이 다른 유사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꼭 비트맵 벡터라고 해가지고 일러스트, 포토샵 이렇게만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 방식,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거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20살 때 이렇게 외웠어요. 비트맵이니까 맵은 각 위치의 지도를 도시를 점으로 찍은 거.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외웠고 벡터 같은 경우는 원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마침 나온 게 벡터맨이라는 그 전대물 있죠? 그게 나와서 그걸로 외웠어요. 제가 이런 용어 단어들 되게 취약해서. 어쨌든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죠. 확대를 했을 때 포토샵 같은 경우는 깨지는 아이고요. 일러스트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 라는 아이죠. 그래서 주로 일러스트는 이제 설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토샵은 그림 그리는 용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 그냥 번외로 얘기하자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해요. 여성분들이 포토샵을 조금 더 다루세요. 잘 다루시고 남성분들이 일러스트를 조금 더 잘 다루세요. 뭐 왜 그럴까 고민해보면 정반대인 분도 되게 많아요. 정반대인 분도 많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붓이라는 거에 매우 친숙하시죠. 뭐 아침에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남자들은 붓 쓸 일이 페인트 칠할 때 말고 딱히 없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그루밍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견해 차이지 않을까. 그리고 남성분들이 일러스트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뭘 재는 걸 좋아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재고 사이즈 재고 파악하고 그런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차이점 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토샵
이전 버전하고 최신 버전 나눠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019 CC 버전 기준으로 단축키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스트랑 같이 통합돼서 썼죠. 그전에는 컨트롤 Alt Z였고요. 그런 차이점들. 그다음에 사이즈 변경하는 거는 상단에 체크하는 옵션만 넣느냐 마느냐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팅을 해볼 건데요. 자, 세팅을 같이 하더라도 먼저 그냥 후다닥 하겠습니다. 명칭은 다 아실 겁니다. 상단에 메뉴바, 툴바, 패널,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렇죠. 안에 들어간 아이를 우리는 위에는 컨트롤하고 캔버스라고 한다. 네, 이런 것까지는 상관없고요. 최근 들어서는 웹이나 영상 쪽 컨트롤 때문에 하나가 더 생겼죠. 아트보드. 아트보드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아트보드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인 배경에다가 도큐멘트에 여러 개의 종이를 붙이는 형태를 아트보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칭은 포토샵에서 캔버스라는 명칭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영역보다 벗어나는 것들은 표현하지 않는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캔버스 천에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캔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아트보드라는 개념은 따로 일러스트랑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 자, 환경 세팅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포토샵을 아직 켜지 않으신 분들은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후다닥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 자, 컨트롤 K 단축키죠. 자, 내용. 이건 이제 옛날 버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최신 버전 켜서 추가 설명 같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두 번째는 퍼포먼스, 마지막 타입. 일단 이 세 가지만 설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이 컬러 테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블랙 테마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블랙 테마를 쓰면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테마로 바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컴퓨터의 성능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댁에 있는 컴퓨터는 평균 D 드라이브가 다 있으시겠죠. 그러니 스크래치 디스크, 최근에 버전이 두 개 나와졌는데 스크래치 디스크를 D를 꼭 체크를 해서 보조 메모리를 할당하십시오. 기본 C나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포토샵 작업하다 보면 순식간에 하드의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C 드라이브 공간이 많아요 라고 하신다면 최소 60기가 이상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4, 50기가는요 모자릅니다. 굉장히. 램도 하실 수 있다면은 비중을 조금 높여서 쓰시면 되고요. 100% 쓰시면 포토샵 말고 다른 건 쓸 수가 없으니까 한 60, 70%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트롤 Z 이전으로 돌리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면 저는 충분한데 최근에 50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 램이 16기가 이상 되지 않는다면 히스토리는 낮추십시오. 너무 많으면은 힘들어요. 자, 그런 얘기를 또 다시 할 거고요. 타입. 서체 모양이 굴림, 궁서. 한글로 뜨는 분도 있고 그게 영어로 뜨는 분도 있죠. 쇼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아시안 옵션이냐 유럽 옵션이냐 체크하는 것도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이스트 아시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의 차이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전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시험장 가서 당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OK 누르시면 되고요. 패널들 세팅을 할 건데 에센셜로 할 거다 라고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하면서 할게요. 네, 제가 꺼낼 패널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인데요. 어떤 분은 여기 화면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그냥 여기
홈 버튼 누르냐, 요거 누르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환경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퍼포먼스에 들어있는 제너럴. 자, 이미 포토샵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러분 개인의 기준에 맞추시면 돼요. 맞추시면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왜 저렇게 차이가 있는지, 강사분들마다 왜 그런 차이가 있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부터 갈게요. 너무 블랙이라서 왼쪽에 뭘 선택했는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러니 화이트 테마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선택한 아이가 퀵 마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트 컬러 선택된 아이를 블루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아까는 없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댁에 있는 모니터가 굉장히 고해상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여기 있는 스케일링을 올리시면 됩니다. 오토레나도 되도록 하시고요. 100% 하시면은 작아질 수 있겠죠. 제 노트북이 3800인가 해상도 가지던데 CS6 할 때는 진짜 안 보여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당한 이런 것들에 맞춰서 글씨도 같이 맞춰줘야겠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선 요거밖에 안 걸렸어요. 두 개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뭐 불필요한 거는 그냥 하지 않고요. 여기 퍼포먼스. 퍼포먼스에서 평균적으로 70%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약 16기가 정도의 램을 갖고 있다면은 평균 70% 정도의 메모리 할당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쓰시는 게 램이 좀 더 높다 그러면 조금 더 낮추시면 되고요. 램이 조금 더 낮다. 램이 많으면 이걸 조금 낮추시면 되고 램이 적으면 반대로 키워야겠죠. 포토샵이 좀 덜 버벅거리게끔. 그 다음에 히스토리. 굳이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 저는 20 정도 쓰거든요. 좀 느리다 싶으면 이거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스크래치 디스크. 자, 스크래치 디스크 저는 보조하드를 지금 껴놨기 때문에 메모리를 껴놨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C만 있을 테니까 그냥 C 체크하십시오. 할당 공간이 360기가 정도 있네요. 충분합니다. 자, 커서 모양이라든가 이런 건 딱히 건드릴 게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타입, 서체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스트 아시아는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시안 쪽에 서체 기능을 조금 추가로 쓸 수 있고요. 단, 쇼포트 네임인 잉글리시를 체크하시면 서체 이름이 영문으로만 뜬다는 거. 풀면 한글 이름도 뜬다는 거. 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십시오. 뭐 요즘에 이제 많이 강화되고 정품을 많이 이제 구입을 하고 쓰시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이제 이거가 가장 큰 대도가 된 게 윤고딕이죠. 정품 쓰십시오. 비용이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정품을 안 쓰시면 윤고딕 같은 경우는 외계어가 나오죠. 가끔 그게 서체 이름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런 걸 해결하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건드릴 거 없으니까 그대로 오케이. 자, 패널 세팅 바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XR에는 요 모양 누르셔도 되지만 저는 원래 위치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서 하겠습니다. 기본은 에센셜 맞습니다. 저도 에센셜 할 건데요. 이 상태로 쓰진 않겠죠. 리셋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자, 리셋 한번 눌러서 초기화 시키신 다음에 저는 왼쪽에 있는 아이는 두 줄로 바꿀 거고요. 빨리 찾게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크게 띄워놓으면 작업하기 힘들겠죠. 화살표 두 개 눌러서 작게 줄이겠습니다. run 필요하신 분은 갖다 쓰십시오. 저는 run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컴퓨터랑 제 어도비 계정 연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어도비 계정 연결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 포토샵의 패널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줄이시면 되고 아직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쓰시면 되겠죠? 저는 줄이겠습니다. 화살표 갖다 대고 옆으로 쭉 옮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패널 몇 개를 꺼낼 겁니다. 윈도우에서 액션, 은근 쓰시겠죠? 자, 액션, 당장은 쓸 일 없지만 그냥 꺼낼게요. 그 다음에 문자, 캐릭터. 캐릭터. 자,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딱히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CC 2019, 2020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아이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쉐입입니다. 뭐 GDK 이런 거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있는 커스텀 쉐입 툴을 이용해서 눌러보시면 과거에 쓰던 버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이 아이들은 오른쪽 패널에 들어있는 쉐입이라는 곳에서 꺼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옵션 버튼이죠. 옵션 버튼을 눌러서 아래 보시면 레거시 쉐입 여기 들어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레거시 안에 옛날 버전의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못 찾아가지고 시험 못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대로 끝이냐? 아니요, 두 개를 뺄 거예요. 자, 일단 포토샵의 가장 큰 꽃은 뭐예요? 레이어죠. 레이어 빠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옆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레이어는 켜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수업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쓰다 보면 희한하게 여기 있는 이 프로퍼티가 계속 떠요. 뭘 작업하려고 그러면 펴지고 뭐 하려면 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얘를 일부러 요 밑에다가 붙여버렸어요. 한 통이 아니라 이렇게 줄긋게 해서 이렇게 사이에 싹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펼치면 이렇게 중간에 딱 나눠져서 보기 편해요. 컨트롤하기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이거 두 위아래 두 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프로퍼티를 위로 올리고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 체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왼쪽 상단에 이동 툴 쓸 때 저는 오토 셀렉트 안 씁니다. 요거 쓰시면 레이어 컨트롤하기 매우 불편해요. 그냥 저는 안 체크해요. 그럼 레이어 어떻게 찾아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미지 클릭하면 레이어 알아서 찾아갑니다. 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룹이냐 레이어냐. 또 어떤 분들은 요 옆에 있는 쇼 트랜스폼 체크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왜 안 쓰신지 아실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 엔터 무조건 눌러야 되니까. 컨트롤 T 기능이죠, 이게. 자, 그래서 저는 둘 모두 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수업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한두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등록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뉴 워크스페이스로 저의 이름으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저는 시도라고 합니다. 단축키 등록하신 분들은 단축키도, 메뉴 추가 수정하신 분들은 추가로, 툴바 여기 추가 보정할 수 있죠? 등록하신 분들은 추가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장 누르시면 저장 누르시는 순간 모든 세팅이 끝나서
쓰다 보면 패널이 튀어나오거나 삭제되거나 접히거나 날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등록한 아이를 리셋 해버리면 끝나니까. 체크, 리셋. 그쵸? 사실 굳이 안 해도 세팅하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저의 세팅 방식은 어떤 컴퓨터를 잡더라도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세팅이고요. 그래서 익숙이 되면 10초? 10초도 안 걸릴걸요? 네. 뭐 어떤 분들을 인터넷 찾아보면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다 펜을 모으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마우스를 굳이 왼쪽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다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양쪽에서 보는 게 더 편해서 한쪽으로 보는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어떤 분은 또 레이어를 왼쪽으로 빼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엔 또 개인적으로 왼쪽으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웹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이제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쓰다 보면 레이어가 다 왼쪽에 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성향으로 보면 그런 것도 괜찮고요. 자, 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정하실 내용이니까 더 하지 않겠고요. 중간중간 필요하면 패널 몇 개를 꺼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사실 제가 더 언급할 거 없이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실 거예요.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자, 나는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하다 보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나요? 네. 네, 끄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동 툴에 아무것도 체크를 안 했어요. 요거 바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제가 보낼게요. 카톡으로도 하나 보내고 오픈 자료실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유 폴더에다가 뭐라고 폴더를 만들어야 되나요? 포토샵 심화라고 하나 해야겠네요. 자, 포토샵 심화라고 해서 이곳에다가는 일단은 PSD 파일 넣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받으십시오. 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준비가 되거나 뭐 하면 얘기해 주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자료를 열으셨다면 쓰시면 되는데 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 파일을 열으셨으면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바로 열지 마시고 항상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쓰십시오. 흔히 C 드라이브에 워크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뭐 날짜별로 하시든 뭘 하시든 해가지고 저장하고 여러분이 다시 연습할 생각이 있다면 뭐 하시면 됩니까? 이거를 카피를 해서 원본 따로 작업할 거 따로 하셔야겠죠. 그냥 덮어 씌우면 나중에 연습해봐야지 하시면 없습니다. 내가. 저야 뭐 어디 어떻게든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원본은 따로 하시고 작업하시는 데이터를 따로 하나를 더 해서 뭐 넘버링을 달아서 하시던가 사용하십시오. 이때 당부드리는 건 뭐 그러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흔히 뭐 최종, 최종의 최종, 최종의 최종의 최종, 지구가 끝나도 최종 쓰시는데 그런 거 말고 날짜, 그 다음에 그 뒤에 작업 순서, 넘버링을 쓰십시오. 그리고 뭐 인쇄를 내보냈으면 뭐 내보냈음이라는 어떤 의미를 두는 아웃라인, 뭐 프린팅 이렇게 명칭을 써주십시오. 뭐 클라이언트 컨펌 파인, 뭐 컨펌 1, 컨펌 2 이렇게 이름 써주셔야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저 3일 전에 5번째 수정한 걸로 다시 열어주세요. 저 2주 전에 12번째 수정한 걸로 다시 작업하고 싶은데요. 그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당황합니다. 아니 그런 문서들을 전부 다 갖고 있으라고?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심지어 1년 전 프로젝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 며칠 날 작업했던 것 중에 저희가 3번째 이거 수정한 게 있는데 이거 변경하고 싶어요. 진짜 그 회사 거는 그래서 뭐 브로셔 하나만 해도 한 500기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넘버링으로 저장을 하십시오. 코딩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Git 이런 거 쓰면 더 좋긴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요. 자, 데이터 열어보셨다면은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밑에 거 하기 전에 이동 툴 할 때 여기 옆에 있는 Show Transform Control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거 체크 안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체크를 안 하는 이유는요. 이 아이를 크기를 조정하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T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했으면 엔터 확인 누르실 거예요. 근데 자, 일부 영역 잡는 거는 여기 있는 렉탱글 툴 뭐 해가지고 일부 잡고 컨트롤 J 하면 카피. 그렇죠. 패널 좀 수정할게요. 그럼 이 아이를 지금 분명히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가 따로따로입니다. 위에 있는 레이어가 현재 여기 SHOP라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제가 왼쪽에 뒤에 있는 EL을 잡고 싶어요. 오토 셀렉트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선택이 안 되죠. 아무리 클릭해도. 레이어를 직접 옮기느냐? 아니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쉬프트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같이 선택하고 풀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게 더 사용할 일이 많지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바로바로 쓸 일은 생각보다 없죠. 체크를 해놓고 쓰면 뒤에 있는 거 움직이고 싶은데 앞에 있는 거 자꾸 하면 자동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매우 편해집니다. 포토샵은 희미하게 또는 굉장히 작은 이미지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건 개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익숙이 돼서 컨트롤 굉장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트랜스폼 마찬가지로 자, 이 아이는 선택 체크해 놓으면 자동으로 컨트롤 T가 먹어져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선택하면 굉장히 편한데 왜 이걸 굳이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살짝이라도 회전이 돼 있으면 다른 레이어 선택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살짝이라도 돌아가 있으면 다른 레이어 선택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 되죠? 사이즈 조금만 크면.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만 변형하면 다른 레이어 선택 못해요. 왜? 무조건 확인, 엔터 눌러준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셨기 때문에 더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자, 포토샵 파일 다 받으셨다 하면은 자, 열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올려드린 이유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쓰시라고 한 거고요. 자, 바로 밑에 호수의 새라는 레이어 눈을 켜보겠습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레이어는 눈을 꺼야겠죠. 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공유 폴더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공유 폴더에 보시면 여기 포토샵 심화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곳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애니게이터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이렉트 공유해서 꺼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유 폴더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더블 클릭해서 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컴퓨터로 가져가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빠르면 얘기하세요. 자, 위에 거 눈 끄고 눈 끄는데 이 얘기는 드려요. 눈 꺼도 이거 움직일 수 있죠. 레이어 보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움직입니다. 이렇게. 눈 꺼도 움직여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눈을 끄고 끝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포토샵 잘하는 방법. 포토샵에 스킬을 잘 쓰는 일단 기초적인 요령은 툴 잘 쓰고 이런 거 당연히 좋죠. 근데 같은 기분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에서 히스토리를 갖다가 왕창 올리는 것보다 어디 갔지? 히스토리를 왕창 올리시는 것보다요. 차라리 얘를 레이어 딱 잠궈가지고 보존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훨씬 적게 들어요. 이거 하면 컴퓨터 점점 느려집니다. 요즘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작업물이 들어가 버리시는 순간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자, 안 쓸 땐 또는 움직이지 않을 땐 잠궈라. 그래서 호수의 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룹 열어보시고 자, 뭐 할 거냐면요. 이겁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 따로 안 드리고 대신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시면 오히려 뒤에 드릴게요. 자, 마술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마술봉은 흔히 말하는 여기 있는 얘네들 말하는 거죠. 매직 밴드, 셀러머니 들고 다니다 또는 뭐죠? 도저히 생각 안 난다. 자, 여기는 마술봉을 가지고 안에 있는 새들만 따로 떼어내서 무엇을 이곳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새를 떼어내 주셔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클릭하시면 자, 매직 밴드 마술봉이라는 아이는 클릭하시면 빠르게 영역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술봉을 사용하실 때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은 톨러런스. 내가 클릭한 색상이 얼마큼 유사한 범위를 같이 선택할 것인가. 색상의 범위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톨러런스 값이 적으면 영역 해제는 컨트롤 D죠. 컨트롤 D로 해제하십시오. 클릭 적게 잡힙니다. 많은 범위를 원한다면 수치를 높이면 됩니다. 100이라고. 하지만 클릭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범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잡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30으로 잡았습니다. 적당한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잡고 싶다면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들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범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깥 부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안에 것만 잡으려면 우리는 영역을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선택한 영역을 반전하시는 것은 선택했다는 뜻의 select에 들어있는 메뉴에 select에 inverse 선택 영역에 대한 반전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Ctrl, I가 있고요. 이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은 단축키 메뉴 이미지 들어있는 Adjustment의 Invert입니다. 세 개의 반전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Invert는 색상에 대한 반전, 즉 파란색은 뒤집히시는 색깔이 되겠죠. 색에 대한 반전이고요. 선택한 영역에 대한 반전은 inverse입니다. 구분하십시오. 자, 구분을 했더니 영역은 바깥쪽 부분과 새가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기 힘들다면 왼쪽 툴에 있는 퀵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퀵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선택된 곳과 선택되지 않은 곳들을 색으로 구분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디가 구분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우니 일단은 퀵 마스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퀵 마스크 아이콘 툴의 하단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선택된 영역을 칠할 거냐 반대냐 라고 하는 거죠. 글씨가 선택된다라고 하시는 게 어느 글씨가 선택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레이어 여기가 선택되나요? 눈 끄고 그러면은 오토 셀렉트를 꺼주십시오.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꺼주셔야 되고 요것도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네. 자, 위에 거 레이어 레이어 잠그고 눈을 끄고 나시면 올 텐데 네.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마술봉으로 바깥에 클릭, Shift 추가 클릭. Alt가 빼는 거죠. Alt 클릭이. 자, 영역 반전하는 건 Select의 Inverse, Shift Ctrl I. 단축키들은 다 외우세요. 몇 개 안 됩니다. 포토샵 기껏해야 4, 50개. 일러스트 다 기껏해야 4, 50개. 많은 것 같지만 이틀이면 다 외워요. 자, 그런 다음에 퀵 마스크라는 버튼은 퀵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칠을 해서 내가 영역을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영역이냐 선택한 영역인데 기본은 마스크인데 저는 셀렉트를 많이 써요. 저는 컬러는 원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투명도에서 눌러보시면 현재 이 붉은색 부분이 선택된 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확인했으면 반드시 꺼주세요. 퀵 마스크 버튼 이게 선택된 거고 확인하셨으면 반드시 꺼주십시오. 체크됐으면 또 쓰기 힘들어요. 끄고 자 이대로 새만 카피하시려면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되겠지만 아닙니다. 왜냐면 새가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글씨를 갖고 오실 일도 없죠. 그럼 빼야겠죠. 영역 툴. 자, 마술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역 툴을 가지고 이때 헤더는 굳이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0 해놓고 바깥쪽 부분을 뭐합니까? 우리는 빼줄 거니까 Alt로 드래그해서 빼주셔야죠. 근데 새만 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하고 있나요? 바깥에 있는 이 부분까지 빼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세하게 이 부분을 미세하게 이 선 부분까지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쇄를 한다. 선이 쓱 생겨 있어요. 이거 왜 있지? 이렇게 합니다. 자,
반대로 해놓고 헷갈려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있던 상태로 해놓고 하시면 되겠죠. Alt로 쓱쓱 빼서 새만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잘린 부분들은 다 날릴게요. 자, 아래에는 조금만 새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새만 선택한 상태고요. 자, 그대로 가도 되긴 하겠지만 팁! 무엇이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툴 상태에서 영역을 잡고 있고 이 상태에서 상단에 Select and Mask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컨트롤 바에 들어있는 Select and Mask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이때 오른쪽 뷰 상태를 편하신 형태로 바꿔서 선택을 하시고 밑에 레디우스라든가 기타 몇 가지의 기능들을 적용을 하시면 스무스라든가 레디우스라든가 하시면 이 새 주변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택 범위가 좀 더 부드러워지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은 수치를 가져가시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므로 아주 미세하게 1, 2픽셀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 선택하실 때에는 정말로 직접 영역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영역을 레디우스 1,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조금만 더 올렸어요. 필요하면 패더 정도만 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누르시면 선택되어 있던 범위가 조금 더 부드럽게 테두리를 잡을 수 있고요. 컨트롤 J 하시면 선택한 영역을 카피할 수 있죠. 컨트롤 J.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누르셔도 되긴 하지만 작업할 게 많은데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다 했으면 밑에 있는 원본을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보정 또는 수정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원본은 사실상 뭐 한다? 무조건 카피하고 잠근 다음에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뒀고요. 바꿔 얘기하면 크기라고 써있는 이 이미지는 사이즈를 늘릴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카피해서 영역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J 하시면 해당하는 레이어를 그대로 카피하게 됩니다. 이때 원본을 잠그고 눈을 또 끄겠죠. 눈 안 끄시면 지운지 사이즈 변경인지 모릅니다. 팁을 드리면 전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잠근 다음에 카피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더 빨라요. 별 차이 없지만 사실. 자, 크기를 변경해 볼까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라고 한 단축키를 이용해서 최신 버전에서는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풀면 기존과 마찬가지 Shift 누르고 Alt 누르고 늘리시면 돼요. 정비율로 늘어납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Shift를 아예 안 눌러도 정비율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체크되어 있고
Shift 누르고 사이즈 조정하려고 하면 꺼지고요. 반대로 하면 켜집니다. 자, 키보드 아무것도 안 누르고 늘려보면 그대로 늘어나죠? 이때 안 되네요. 왜 안 되니? 자, 이렇게 조정되죠? Shift 누르면 됩니다. 자, 어느 버전은 이게 뜨고 어느 버전 안 보이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체크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 뿐이에요. 사이즈 늘려서 채우시고 위치 고정하시고 절대로 이미지를 찌그러뜨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키를 줄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강제로. 자, 그럼 완성이 된 것 같죠? 이 새들은 유령입니다. 그러면 주변을 보시면 구름도 반사를 되고 있는데 새들은 반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새를 레이어 카피를 해서 둘 중에 그림자가 되는 아이는 당연히 밑에 있겠죠. 자, 레이어 이름 꼭 쓰세요. 레이어의 이름을 명확하게 꼭 써주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협업을 하시게 될 일이 있거나 웹을 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있다면 레이어 이름 그룹 관리 안 하시면은 진짜 큰 낭패를 봅니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자 물에 비치게끔 할 겁니다. 이때 제일 쉬운 방법은 컨트롤 T 해서 컨트롤 T를 해서 위에서 아래로 슥 뒤집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런 부분이 선택되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영역을 정확하게 다 안 따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처럼 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이미지를 그대로 뒤집어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물에서는 조금 찌그러지거나 또는 일부 안 보인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설프게 물에 비칠 거면 안 하는 게 나으니 얘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첫 번째 살짝 투명하게 필하고 오퍼시티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오퍼시티도 투명하게 만들든 필을 투명하게 만들든 둘 다 투명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했을 때 생기는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추가적인 옵션을 만들었을 때 지금 그림자 일부러 제가 넣었죠. 필을 사용하시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투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어 스타일은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퍼시티를 사용하시면 같이 투명해집니다. 이게 필과 오퍼시티의 차이점입니다. 자, 저는 필을 지금 뭐 필을 낮추든 뭐든 관계 없고요. 사실 필만 투명도를 낮춘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에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오퍼시티 옆에 있는 노멀에 써 있는 블렌드 모드를 클릭해서 멀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물과 새가 둘이 겹치면서 어두운 쪽의 이미지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뜨겠죠. 물론 다큰이나 컬러 번이나 리니어 번으로 가도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보정을 좀 하고요. 전체를 봤더니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뭐 더 많은 보정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만 컨트롤 하도록 하죠. 자, 앞전에 하셨던 여러분이 포토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우셨던 기능들 빠진 거 없겠죠? 네.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하셨다면은 기능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나요? 네. 자, 다음 거 해야 되는데 벌써 한 59분이네?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1시간 만 해버렸네요. 5분만 잠깐 쉬었다 하시죠. 정리게임 해서.
그럼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거의 뭐 기본 영역 잡는 건 마술봉이나 이런 건 개념이라든가 영역 반전, 레이어 카피 뭐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이번에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거의 범위로 따지자면 비슷합니다. 자, 숲속의 사슴입니다. 자, 현재 사슴이 보신 바와 같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를 여러분들은 바로 뒤에 있는 숲속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있는 크게 그대로 그릴 수 없으니까 좀 작게 해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슴을 외곽을 다 열심히 따서 숲속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없는 것 같죠? 우선은. 자, 설명드려봐야 무엇? 여기에는 폴리곤 라쏘. 가급적이면 폴리곤 라쏘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더 좋다면 펜토 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마술봉을 쓰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정교하게 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라쏘나 펜토를 이용해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폴리곤이나 펜툴 둘 중에 하나 쓰는 법 모르시거나 어려운 게 있다면 말씀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대충 딸게요. 퀵셀러시 메모로 대충 딸게요. 권장하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아, 하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게 영어 따시는데 가급적이 최대한 확대를 해서 쓰셔야지 멀리서 따시면 다 틀어집니다. 전 대충 딴다고 얘기 드렸음에도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짜는데 저보다 어색하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클릭 소리가 좀 줄어든 거 보니까 하셨나 봐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이 영역을 보정을 조금 한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위에 Select and Mask라는 버튼 눌러서 추가적인 보정들을 하시면 돼요. 선택해가지고 가장 보기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뷰 모드를 그 다음에 여기서 확대를 해서 조금씩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보정이 좀 되겠죠. 아니다, 난 정말 정교하게 잘 땄다라고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선택하신 영역을 그대로 카피하게 될 거고요. 이 아이를 갖다 놓고 봤더니 생각보다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이때 얘도 원본으로 쓸 거다라고 한다면 카피를 하고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그냥 무턱대고 갖다 놓고 끝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음영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으니 자, 추가적인 보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J 레이어 카피 하신 다음에 밑에 들어간 아이는 사선 그림자. 자, 그림자는 발을 기준으로 밑으로 배치를 해야 될 테니까 컨트롤 T 해서 아래쪽으로 그대로 늘리시면 되겠죠. 뒤집어서. 이때 위아래 수직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수직만. 수직만 맞춰서 하되 그림자가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나 내용을 보시고 보시면 나무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게 해서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이렇게 쓱 찌그러뜨리면 되는 거죠. 단 다리가 닿는 부분은 당연히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적당히 됐으면 키보드 엔터. 자, 레이어 둘을 맞춰서 일단은 봅니다. 좀 떨어져 있어도 되고요. 약간 안 맞아도 됩니다. 고정할 거니까. 자, 이러면서 아래쪽에 배치는 했는데 색깔부터 조정할 게 많군요. 색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색깔을 띌 리는 없겠죠. 그러니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블랙으로 쓸 거니까 Hue and Saturation 이거 하나만 잘해도 써먹기 좋죠. 자,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Hue and Saturation을 이용해서 색깔을 블랙으로 바꿉니다. 라이트를 낮추면 되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가끔 안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채도까지 낮추시면 됩니다. 색상, 채도, 명도에서 채도와 명도를 낮추면 되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반대로 전 너무 진하네요. 아래쪽에 있는 흙과 매치가 되게끔 아까처럼 투명도를 낮추면서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다크냐, 멀티냐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 둘을 비교를 했을 때 멀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 멀티로 할 거고요.
자,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되는 건 없죠. 좀 흐려야 되죠. 흐려야 되는데 한두 가지 보정을 하고 흐리게 하겠습니다. 발이 사슴의 발 일부가 닿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이미지에서 자, 이미지 아니에요. 에디트군요. 에디트에서 컨트롤 T가 아니라 컨트롤 T가 아니라 바로 두 개 위에 있는 퍼펫 왑이라고 하는 아이를 쓰겠습니다. 퍼펫 왑. 약간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자, 조심하시고 누르시면 폴리곤 형식으로 삼각형으로 다 쪼개집니다. 이 아이를 뭐 할 때 쓰냐면 필요한 곳에 핀이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이렇게. 여러 군데 찍어 주셔야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몇 군데 찍어 주시고 이 핀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바닥에 고정시킨 거예요. 클릭하신 핀이 생깁니다. 그럼 클릭한 핀을 잡아 당기면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보시면 클릭하지 않은 부분들이 같이 딸려 올라가요. 그러니 고정을 시켜주면 고정한 아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몇 군데를 꽤 많이 잡아주셔야 얘만 따로 움직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당겨서 배치. 자, 추가로 뭐 필요하다면 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를 하고요. 다 되었으면 엔터 누르시면 이제 발에 다 닿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현재 레이어를 하나를 더 카피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카피를 해서 하나는 잠깐 지워주고 하나는 약간 번지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를 필터에 블러를 써볼까요? 블러 중에서도 블러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블러는 이렇게 다 아실 필요가 없죠.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우시언, 모션, 그리고 레이디얼.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 세 가지의 파생이기 때문에 쉽게 써먹을 수가 있죠. 가우시안 블러는 전체를 약간 흐리게 만들어주는 범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모션은 어떤 방향성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레이디얼은 중심에서부터 점점점 회전하면서 퍼질 거냐 아니면 직선형으로 퍼질 거냐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저는 일단 쉬운 거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레디우스 수치값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흐리게 만들어 주면서 원본 있던 그림자에서도 자, 잘 보세요. 원본 있던 그림자에서 보시면 몸통이 진한 부분만 처리가 되어 있죠. 다리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좀 더 진해야겠죠. 그러니 밑에를 좀 지워줍니다.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자, 일단 그냥 지우개 툴로 쓸게요. 브러쉬, 소프트 라운드 확인하시고 한 번에 지우지 마세요.
지울 때 한 번에 지우시면 보정하기 힘드니까 지워지는 정도를 한 50% 정도로 다운시켜서 문질러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하는 건 몸통에 닷지와 번투를 이용해서, 닷지는 밝게 하는 거, 번은 어둡게 하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건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파일에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써먹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다 배우신 기능들 가지고 아마 응용하는 걸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뒤에는 도로에 맞게끔 달리게 만드는 거. 또 현재 이 사진을 해수욕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바꿔보겠다는 거. 뭐 이런 개념들. 아트웍과 가까워지긴 하지만은 조금 더 실상에 가까운 쪽의 개념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자동차 색상 바꾸는 거,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만드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을 좀 익숙이 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그대로 열어주시면 되겠죠? 네, 연습 집에서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